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흥남 철수 작전은 1950년 12월 15일 시작하여 1950년 12월 23일까지 미 제10군단과 한국 제1군단이 흥남 항구를 통하여 해상 철수한 작전입니다. 흥남 철수 작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민간인을 피난시킨 핵심적인 역할을 한 메드리스 빅토리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의 이동 경로 중심 그리고 일자별 성선 기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빅토리호가 어떤 배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버트가 지은 15번 미라클, 즉 기적의 배에 나온 흥남항에 당시 정박 중인 배의 사진입니다. 이 장면은 배의 승산 직전에 또 승선한 상태의 사진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장면이죠. 먼저 위키 백과에 소개된 메드리스 빅토리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보면은 빅토리호는 1945년도에 지어져서 그러니까 흥남에 왔을 때는 근령이 한 5년, 5, 6년 된 배죠. 젊은 배네요. 그죠? 이따가 1993년 고철로 처리가 됐는데요. 어쨌든 메드리스 빅토리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조된 무어 매코맥사의 화물선입니다. 길이는 139m, 7,600톤, 배의 승선 정원은 60명입니다. 배 이름은 북부 캐롤라이나의 작은 대학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뒤에 빅토리라는 단어가 붙은 일련의 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짐과 장비를 실은하는 화물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빅토리호는 흥남 철수 작전이 끝난 뒤 시애틀로 갔다가 베트남전에 투입되기 전까지 수년간 워싱턴주 브레머턴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1971년 퇴역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3년 중국에 팔려 고철로 분해되었습니다. 이 배는 미국 의회에서 갤런트상을 받은 몇 안 되는 배 중에 하나입니다. 미 교통부는 메르디스 빅토리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을 한 기적의 배라고 선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배의 철수 작전의 전말을 담은 좀 전에 소개한 15번 미라클이라는 책이 출판됐었는데요. 배의 선장 라루 선장은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고 모든 선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1958년도입니다. 과 미국 정부의 용감한 선박 표창 1960년입니다. 2001년 나루 선장의 장례 미사에 우연히 참석했던
재미동포 기업가 안재철 씨는 라루 선장의 삶에 크게 감화를 받고 이후 흥남철수 관련 책을 펴냈는데요. 안 씨는 철수작전 당시 1등 항해사였던 로버트 러너 씨와 함께 기네스 기록 등재를 신청했고요. 2004년 9월에 기네스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를 한 배로 월드 기네스가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에 메르디스 빅토리호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국화 축제에도 배의 모형으로 크게 국화 작품이 배 모양으로 나와서 인상 깊게 저도 옆에서 보고 또 사진도 찍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앞에 소개드렸던 책을 중심으로 해서 메드리스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안 인도주의의 발현, 1만 4천 명을 구출한 기적적인 항해, 인류 역사상 단 한 척의 배가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잠시 언급했던 레너드 라리 선장은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이고 당시 37세였습니다. 한국정 개시 6개월 만인 1950년 크리스마스 때 라리 선장은 북한 땅 216km 깊숙이 있는 흥남부두에 만톤급 화물선 빅토리호를 정박시키고 갑판 위에 서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해안에 펼쳐진 참상을 보았습니다. 북한 피난민들이 부두로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짐들은 몸에 매거나 수레 위에 싣고 끌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마치 놀란 병아리 같은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라고 선장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피난민들은 미군 함정이 어느 순간 곧 떠날 거라는 공포감에 군중들의 마음은 더욱더 격해졌겠죠. 피난민들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빨리 배를 타라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그들은 무슨 배인지 어디로 가는 배인지 배를 타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사실은 저기 떠있는 배 한 척, 무슨 배든 상관없고 그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배를 타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이죠. 배가 항구에 바로 접할 수는 없었고 해안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배가 정박해 있었는데요. 당시 배의 사관들과 선원들은 그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90세대의 미군 함정과 상선과 화물선 등 그리고 작은 어선들이 흥남항을 꽉 채우고 있는 중에 특별히 그들의 배가 역사적으로 가장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도 빅토리오 선원들 자신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흥남철수작전과 관련된 영화 국제시장이 있었죠. 또 블란스
딩케르크 해안에서 나치의 추격을 받으며 10만 명의 연합군을 철수시킨 그 기적과 성공에 맞먹는 그런 흥남 철수 작전에서 빅토리호의 활약상입니다. 흥남은 미군의 방어 진지로부터 5,400m, 약 5.5km 거리의 전방에 12만 명의 인민군과 중공군이 대병력으로 피난민을 사살 또는 생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미군을 향해 맹렬한 공세로 접근하고 있는 형편이었죠. 피난민들 앞에는 망망한 동해 바다가 펼쳐질 뿐이고 유일한 희망은 안전과 자유를 찾아 한국의 남단 부산항으로 탈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화물선 메인 빅토리호의 선원들은 1950년 7월 28일 버지니아주 노포크항에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도 이제 한 달째 접어들어 미군은 한국군과 나란히 전투를 하고 있었죠. 이 화물선에는 빅토리호는 뉴욕의 브롱크스 출신으로 갓 대학을 나온 로버트 러니 사관과 뉴욕 롱아일랜드 킹스 포인트에 있는 미국 해양대학을 한 달 전에 졸업하여 2등 기관사가 된 멀 스미스도 있었습니다. 메인 빅토리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작은 대학의 이름을 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종류 2차 대전 중에 군사 물자를 해외 군사 기지에 수송할 필요로 건조된 화물선으로서 그런 종류의 배는 그들의 사총격인 리버티 수송선들은 2차 대전 중 국가 총동원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수백 척이 건조되었다고 합니다. 빅토리 수송선단은 태평양 지역의 해상작전에 특별히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속력이 빠르고 수심이 얕아 항해할 정도로 배가 작고 특히 한국의 동해안과 황해의 심한 간만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빅토리호는 새로 터진 전쟁을 위해 현역으로 다시 복귀되었고 선원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당시 73세의 노선장 밑에서 약 2달 남짓 항해를 할 기대감 속에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제임스강 하구를 빠져나와 대서양으로 들어설 때에도 그들은 행선지가 어딘지를 몰랐고요. 그저 한국과 관계가 있는 항해가 아닐까 하는 추측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항진하여 멕시코만을 지나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북상하여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해안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선적한 물건이 탱크 10대, 트럭 250대, 운전석 옆에 50mm 구경 기관총이 장착된 6륜 트럭 등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탱크와 소형 화기와 지뢰용 탄약을 150톤 선적했다고 합니다. 선적이 완료한 후 라리 선장은 당시 22세의 사관 러니를 불러 2차 대전 중에 그리고 전후 기간에 화물선을 운항했던 선장은 마침 그 달에 빅토리호의 선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그는 러니에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세 곳을 들러야 한다고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맨 먼저 배 주인을 위해
빅토리호를 운행하고 있는 선박회사인 무어 매코맥사와 해양업무부와 군 해양수송부를 차례로 들렀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배와 선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차이나타운 캘리포니아가와 그랜트가의 교차점에 있는 구 성메리 성당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샌프란시스코 항을 떠나서 태평양으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오는 샌프란시스코를 뒤로하고 어딘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할 때 빅토리호는 일본 요코하마 항으로 항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행선지가 요코하마항이 된 거죠. 르니 사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화물을 어디로 수송해야 하는지 불확실했지만 아마도 탱크나 중장비 등은 일본 또는 한국으로 수송하라는 임무가 아닐까. 우리는 군 해양수송부와 용성 계약하에 운행하고 있는 화물선이다. 계약서 약관에 선장의 재량하에 세계 어느 항만으로도 항해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와 그 산하 어느 정부 부처나 위원회나 대리기관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항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르니 사관은 일본까지 약 13일 걸려서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투 장비를 더 싣도록 명령을 받았고 동경만을 벗어나서야 다음 행선지에 관한 명령이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마 군 작전상 비밀이었기 때문에 행선지가 그렇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봉투에는 목적지 황해 바다의 남한 서해안에 자리 잡은 인천항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메드리스 빅토리호가 전쟁터 그러니까 인천항이 되겠죠. 투입되기 전에 황해에서 태풍이 불어 닥쳐 호송단의 배들이 이리저리로 흩어져야 했던 그런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천이 적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륙작전에 참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지요. 9월 15일 우리 배는 인천 상륙작전 때 선단 일진이었습니다. 그때 메드리스호에 싣고 온 탄약과 탱크들은 대기 중인 해군의 ALST 함정들로 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메드리스호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날 인천항에 도착하여 수송 선당 중 제일 먼저 외항에 진입을 했습니다. 상륙군은 230척의 함정, 7만 2천 명의 미 육군, 해군, 해병대 장병 그리고 한국군 해병대 장병들로 구성된 대규모 병력이었습니다. 상륙작전 이틀 뒤 빅토리호는 공습을 당하게 되는데요. 북한군 비행기 2대가 약 150m 떨어진 미국 전함 로체스터호와 영국 전함 자마이카호에 공습을 가했다고 합니다. 르니는 이렇게 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다. 투하된 폭탄 4개 중 1개가 로체스터호 선수를 거의 때릴 뻔했고 나머지 3개는 선미에 떨어질 뻔했다. 폭탄 1개는 로체스터호를 때리고 튀어나가 갑판에 손상을 입혔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첫 번째 비행기가
자마이카호에 기총소사를 가하여 3명의 수병이 부상을 당했지만 결국 자마이카의 대공 포화에 격추당했다. 두 번째 비행기는 도주해 버렸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었고요. 다시 흥남입니다. 미군 부대의 철수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남녀노소의 피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엔군의 행군 대열에 합류되어 같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수작전이 밀리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가능성을 찾아 정든 짐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헤이그의 증언입니다. 피난 보따리를 이고 지고 홍수같이 밀려온 피난민들이 우리 장병들과 뒤섞여 있었다. 우리 병사나 해병들이 분명히 본 것은 그들 모두는 공산 적군이 다시 돌아온 것을 필사적으로 피해 달아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 기회에 작전의 주요 인물들의 소개를 할 기회를 마련할 텐데요. 특히 알몬도 장군은 10월에 대위로 승진해 온 자기의 부관입니다. 헤이그에게 명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어. 헤이그, 저들을 보살펴줘야 한다. 알겠나? 여기서 얘기하는 헤이그는 뒷날 미 국무장관을 지낸 바로 그 헤이그입니다. 그래서 알몬드 장군이 자기 부하인 헤이그에게 저 사람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어. 헤이그, 저들을 보살펴야 한다. 알겠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 가정에서는 현봉학 교수, 당시에 그 군사 통역인데요. 그분, 그 다음에 김백일 장군,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데요. 다음 기회에 그분들의 활약사항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군단의 상륙작전 전문가 중 에드워드 포니, 우리말로 포니 해병대령이 있는데요. 부두 근처의 흑간에 본부를 두고 흥남 해변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허니는 알몬드 장군의 부참모장으로 소개 작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선박에 군대를 태우고 물에 떠 있는 것에는 무엇이든 간에 해변에 운집한 피난민들을 태우고 추격해오는 적들이 서지 못하도록 군 장비와 군수품을 다 폭파하는 게 그의 임무였습니다. 미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전무후무한 민간인 구출 작전을 폐하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지휘관들 간에 막후 교섭과 토론이 빈번히 오고 간 후에야 결정이 났었죠. 아까 언급한 현봉학 박사는 거의 크리스마스 화물, 피난민들이 화물로 표현됐네요. 크리스마스 화물, 흥남철수 민간인척 이야기란 제목의 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얘기해 보면은 알몬드 장군의 민간 업무 자문역이었던 현봉학 박사는 필라델피아 토마스 제프슨 대학의 병리학과 혈액과 교수가 되었는데요. 현봉학 교수와 알몬드 장군은
현봉학 교수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던 곳이 알몬드 장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의기투합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월 30일 현봉학 박사와 허니 대령이 알몬드 장군을 만나서 미군들의 생명을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북한 피난민의 소개를 위해 미군의 철수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완강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몬드 장군에게 장군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선봉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5년간 이들은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죠. 허니 대령도 장군님, 이들은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협력한 자들입니다라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피난민 속에는 적의 스파이가 침투할 그런 가능성이 우려가 되게 되었습니다. 흥남의 상황을 보면은 운이 좋은 사람들은 차디찬 텅 빈 학교와 가정집에서 수용됐지만 운이 없는 사람들은 불도 물도 치사시설도 없는 학교 운동장이나 회당 마당에 모여서 기다렸다. 더러는 얼어 죽기도 하고 그 와중에 애를 낳는 여인들도 있었다. 배를 타기 전의 상황이죠. 민간인들의 마침내 12월 17일, 18일 남한의 LST 세 척과 일본으로부터 수송선이 6척이 흥남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구원의 손길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월 19일에야 민간인 소개가 시작됐는데 LST는 100명 정도 탈 수 있는 적재량의 한도를 넘어서 5,000명 이상을 태우고 어떤 배는 10,000명까지도 태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살 길은 유일하게 흥남 항구에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메드리스호는 가을까지 인천, 부산, 일본을 왕래하였습니다. 동경에서 흥남 근방 연포 해군 비행대 기지까지 200리터 드럼통에 든 ZU 연료를 10,000톤이나 운반하도록 명령을 받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상의 주요 항구인 흥남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적들이 강한 공생에 봉착해 연료 하역 작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해병들이 철수를 하였고요. 그래서 배에 연료를 제트 연료를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촬영 분량이 다 됐기 때문에 메드리스호까지 1편이라 하고 2편에 다시 제트유를 실은 위급 1,000만원 그 배에 민간인 피난객들이 승선하게 됩니다. 잠시 후 2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